남편의 옷에서 난 낯선 향수 냄새.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환갑이 넘어서 맡게 될 줄은 몰랐던 그 냄새. 달콤하면서도 화사한 분명 여자 향수였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60년을 살면서 쌓인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50대 꽃뱀과 손잡고 제 건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5억을 날렸다는 것을, 그리고 곧 이혼을 요구할 거라는 것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한 줌의 향수 냄새에서 시작된 60세 건물주의 완벽한 반격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꽝 눌러주세요. 아침 6시 반. 저는 언제나처럼 남편 기철의 정장 넥타이를 매만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38년. 손끝에 익은 이 동작은 이제 숨쉬기만큼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 동호회에서 뭐 한다고 했지? 골프 모임이요. 점심 먹고 올 테니 저녁은 간단하게 준비해놔요. 기철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6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반듯한 자세와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그래, 우리 영감도 할 일이 있어야지.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남편이 처음 집에만 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보던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던지. 여보, 나 나갔어. 조심히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곤함이 아니라 만족의 한숨이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4층짜리 건물. 저것이 바로 제 자랑이자 인생의 결실이었습니다. 25에 시집와서 3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땅. 거기에 IMF 때 헐값에 나온 옆 땅까지 사들여 10년 전 드디어 지은 상가 건물. 1층은 편의점, 2층은 네일샵과 카페, 3, 4층은 원룸 5개. 월세만 꼬박꼬박 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산 거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아이들 학원비 대기도 빠듯했던 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밤에는 음식점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시간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내 건물이라는 꿈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뤘습니다. 환갑을 맞은 올해 저는 비로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건물도 있고 남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출가시켰으니 이제 남은 건 편안한 노후뿐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오후 2시쯤 막내딸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35인 딸아이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림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또 뭘 샀니? 에이, 엄마 주려고 산 건데. 요즘 엄마 너무 수수하게 다니시잖아요. 건물 주면 건물주답게 좀 입어야죠. 민지는 쇼핑백에서 고급 브랜드 재킷을 꺼내 제 몸에 대어봤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만데. 아까워라. 엄마, 돈 쓰라고 있는 거예요. 아빠도 요새 맨날 정장 새로 맞춰 입고 다니시잖아요. 엄마만 계속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남편은 요즘 젊어 보였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10년 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60평생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늘 아이들 학원비, 남편 용돈, 시댁 경조사비가 먼저였으니까요. 그래, 이제 좀 나를 위해 써도 되지. 고맙다, 우리 딸. 그리고 엄마, 저번에 말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 사업 자금 좀. 아, 그거.
제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지는 최근 친구와 함께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 중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며 벌써 세 번째 조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게 워낙 위험하잖니. 특히 요식업은. 엄마는 맨날 그러시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럼 엄마는 왜 건물 사업하셨어요? 그건 다르지. 건물은 실물 자산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안 해요, 안 해. 민지는 툭 쏘아붙이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인색한가.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이건 자식들을 위한 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와 남편의 노후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60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80까지 산다 쳐도 고작 20년. 그 20년을 병원비 걱정 없이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살려면 지금 이 건물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녁 6시. 평소 같으면 벌써 돌아왔을 시간인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미안. 오늘 회의가 좀 길어져서. 저녁은 먼저 드쇼. 회의? 동호회에서 무슨 회의를? 그냥 골프의 운영권으로. 이것저것 정할 게 많아요. 늦어도 9시엔 들어갈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묘한 들뜸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설레는 듯한, 숨기고 싶은 듯한 그런 톤이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저는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남편이 좋아하는 깍두기까지. 하지만 남편 없이 먹는 밥은 왠지 맛이 없었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더니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낯설었습니다. 밤 9시 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나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술 냄새. 골프 치고 술까지 드셨어요? 조금. 회식 자리가 있었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술 냄새보다 더 진한 향이 제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화사한 분명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여보, 왜? 이 냄새 뭐예요? 무슨 냄새? 담배 냄새 말하는 거요? 기철은 멀쩡하게 대답하며 옷을 벗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옷을 받아들며 다시 한번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 향수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평생 써본 적 없는 고급 향수 냄새였습니다. 동호회에 여자들도 있나? 하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60평생 살면서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저였습니다. 기철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고 도박도 안 하고 술도 과하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회사 다니며 가족을 부양한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환갑이 넘어서 무슨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38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남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가족 부양하고 은퇴 후엔 조용히 취미생활하는 평범한 남편.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쌓인 경험과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설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남편이 무슨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지 우리 같은 노인네들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저 며칠 예민했던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불안감이 예감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파국의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제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60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 얼마나 있어? 어느 날 저녁 기철이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저는 국 끓이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소.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할 텐데 준비가 되어 있나 싶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건물에서 월세 700씩 나오잖아요. 그거면 우리 둘이 먹고 사는데 충분하고도 남아요. 건물 말고 현금이요. 당장 쓸 수 있는 돈 말이요. 현금은 예금 좀 있고 적금도 몇 개 들어놨어요. 한 2억 정도? 기철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처럼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건물 가격은 얼마나 하는데? 지금 시세로는 한 30억? 근데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 동호회 사람들이 노후 준비 얘기를 하길래. 다들 연금이니 보험이니 열심히 준비하더라고. 우리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건물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자산을 분산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럼 우리 금융 설계사라도 한번 만나볼까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기철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은 말이요. 동호회에서 괜찮은 투자처를 소개받았소. 투자?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환갑 넘어서 무슨 투자입니까? 제 인생 경험상 투자라는 말만큼 위험한 게 없었습니다. 무슨 투자인데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요. 경기도 쪽에 땅을 사서 개발하는 건데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 1년만 투자하면 원금의 2배는 벌 수 있대요. 여보, 그런 거 사기예요. 요새 그런 투자 사기 얼마나 많은데. 사기 아니요. 제대로 된 법인이고 사업 계획서도 다 있어. 내가 직접 확인했단 말이요.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제게 소리를 지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흥분했소. 기철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좋은 기회요. 우리 같은 은퇴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건데 다들 최소 5억씩은 넣는다고 하더라고. 나만 빠지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겠소? 그래도 그런 큰 돈을. 큰 돈 아니요. 우리한테는 건물이 있잖소. 건물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되지 않겠소?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물 담보 대출이요? 그래요. 어차피 건물은 우리 명의니까 나중에 사업 성공하면 바로 갚으면 되잖소. 1년이면 돼요, 1년.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물에는 절대 손 떼면 안 돼요. 그건 우리 노후의 전부예요. 월세로 먹고 사는 건데 거기다 대출까지 받으면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요? 당신이 뭘 알아요? 요새는 금리가 낮아서 이자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투자 수익으로 이자는 충분히 커버되고도 남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 천천히 얘기해봐요. 천천히 얘기할 시간이 없소. 이번 주까지 결정해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돈 넣었어요. 나만 빠지면. 나만. 기철의 눈에 이상한 집착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습니다.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간 후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개발 투자 제안서, 수익률 분석 보고서, 투자자 명단.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투자자 명단에 적힌 이름들이 모두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친하다던 동호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마지막 장에서 저는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사업 총괄 이사 강미령. 강미령.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빠가 뭐 하시나 봤어. 아빠가 무슨 투자하신대요? 아까 전화로 들었어요. 너도 알아? 네. 아빠가 저한테도 전화하셨어요. 제 명의로 대출 좀 받아달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 명의로? 네. 제가 당연히 거절했죠. 무슨 투자인지도 모르는데 대출을 왜 받아? 근데 엄마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민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요? 아빠 좀 알아봐 줄래? 요즘 어디 다니시는지, 누구 만나시는지. 엄마, 설마 아빠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사기라도 당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민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저녁 기철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술 냄새가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오늘도 회식했어요? 응. 사업 관련해서 중요한 사람들 만났어. 그 강미령이라는 사람도 만났어요? 순간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이름을? 서재에서 서류 봤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업 파트너요. 그리고 먼 친척 조카 딸이기도 하고. 먼 친척? 처음 듣는데요. 당신이 모르는 친척도 많소. 아무튼 그 사람은 부동산 전문가라서 이번 투자건을 총괄하고 있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의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요. 그 여자랑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긴. 그냥 사업 파트너라니까요. 기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나를 의심하는 거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잘못한 적 있어? 3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잖소.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오.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뭔가 하고 싶단 말이요. 은퇴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회사에서는 부장이었지만 밖에 나오니까 그냥 무직자요, 무직자. 동호회 사람들은 다들 사업한다, 투자한다, 바쁘다는데 나만 아무것도 없잖소. 저는 남편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환갑이 넘어서도 남자들은 여전히 성취와 인정을 갈구하는구나. 그 욕망이 이렇게 위험한 길로 남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보, 건물 담보대출 꼭 좀 해줘요. 나한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더 큰, 더 위험한 일이 우리 부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물 담보대출을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당신이 정말 이러실 거요? 기철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아빠 뒤 따라가고 있어요. 뭐? 어디서? 강남역 근처요. 아빠가 동호회 간다고 하셨죠? 근데 동호회 모임 장소가 아니라 카페로 가셨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만나시는데? 잠깐만요. 여자분이에요.
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되게 화려하게 입으셨어요. 아빠랑 되게 친해 보여요. 얼굴 사진 좀 찍을 수 있어? 네, 지금 찍을게요. 잠시 후 민지가 보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과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든 화려한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그 여자의 눈빛이 너무 다정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둘이 밖으로 나와요. 제가 계속 따라갈까요? 응, 부탁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했는데. 1시간 후 민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부동산 가셨어요. 부동산? 네. 그 여자랑 같이요. 지금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고 계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아니야, 위험해. 그냥 밖에서 기다려. 하지만 민지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민지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지는 모델하우스 안에서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남편과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 평수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빠.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걸로 계약할까요, 미령 씨? 미령. 강미령이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진짜 오빠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미령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환갑이 넘어서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인분은 동의하셨어요? 모델하우스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 이건 제 명의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나중에 법인으로 넘길 거거든요.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일단 3천만 원 입금했고요. 잔금은 다음 달에 대출로 처리할 겁니다. 3천만 원. 남편이 어디서 그 돈을 구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모델하우스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저 차 봐요. 민지가 휴대폰 카메라를 한 대의 차에 고정했습니다. 새까만 외제차였습니다. BMW 최신형이었습니다. 저게 그 여자 차예요. 방금 아빠가 저 차 타고 어디 가자고 하는데. 번호판 찍어놔. 민지가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 향수 냄새를 풍기며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동호회요. 왜요? 남편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호회에서 뭐 했는데요? 골프 치고 저녁 먹고 뭐 그랬지. 강미령이라는 사람은 안 만났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왜 또 나와요? 오늘 모델하우스 갔다 왔죠? 신축 아파트 계약하려고요. 당신이 어떻게? 민지가 답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요. 저 사람은 정말 사업 파트너일 뿐이고 사업 파트너가 팔짱을 끼고 다녀요? 어깨에 머리를 기대요? 그건 그냥 친한 사이라서. 친한 사이가 아파트까지 같이 보러 다녀요? 당신 명의로 계약하면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예요? 정말로 친척이에요? 아니면 친척 맞소? 먼 친척이지만 어쨌든 족갑벌 되는 사람이라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투자용이요. 나중에 법인으로 넘겨서 사업 자금으로 쓸 거란 말이요. 투자용 아파트를 왜 둘이서 보러 다녀요? 왜 그 여자가 오빠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건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 지금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바람은 무슨, 60 넘은 사람이 무슨 바람을 피워요? 그럼 뭐예요? 이게 다 뭐냐고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38년을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이 날 이해 못하니까 그렇지. 남편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단 말이오.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안 알아봐요. 회사에서는 부장님이라고 떠받들더니 밖에 나오니까 그냥 늙은이일 뿐이에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미령 씨는 나를 알아봐줘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당신은 날 그냥 월급 갖다 주는 기계로만 봤잖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이제 됐소. 나도 내 인생 살겠소. 당신은 당신 건물이나 지키고 있으시오.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 이불과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당분간 밖에서 지낼 거요. 당신 얼굴 보기 싫으니까. 어디 가려고요? 상관하지 마.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짐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환갑이 넘어서 3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어젯밤에 나가셨어. 엄마, 큰일 났어요. 제가 어젯밤에 그 여자 차 번호로 알아봤는데요. 뭔데? 그 차 아빠 명의예요. 한 달 전에 구입하셨대요. 현금 1억. 1억. 남편이 어디서 1억을 구했을까요? 저는 남편의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퇴직금 3억, 개인 저축 2억. 모두 합쳐 5억이 있어야 할 남편의 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제 재산을 노린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로 싸워야 했습니다. 60평생 쌓아온 제 인생을,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오랜만에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영숙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 시경. 제 첫사랑이었고 지금은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시경 씨, 도와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부터 터뜨렸습니다. 60평생 이렇게 누군가에게 매달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해봐요. 시경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부터 강미령이라는 여자, 그리고 사라진 5억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차 번호판이랑 아파트 모델하우스 정보는 가지고 왔어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민지가 정리해준 자료를 건넸습니다. 시경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영숙 씨, 이거 심각해요. 얼마나요? 강미령이라는 사람, 제가 한번 조회해 볼게요. 이름만 들어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시경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왜요? 뭐가 나왔어요? 강미령, 53세. 전과 기록이 있네요. 사기죄로 2번, 횡령죄로 1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주로 중년 남성들을 타깃으로 했어요. 연애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다음 잠적하는 수법이었대요. 일명 꽃뱀이죠. 그럼 우리 남편도. 네. 표적이 된 겁니다. 시경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여자의 수법이 항상 똑같아요. 먼저 시니어 동호회나 골프 모임에 강사로 접근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재산이 많은 남성을 골라요. 특히 은퇴해서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을 노리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다음엔 투자 이야기를 꺼내요. 그럴싸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모으자고 하죠. 그리고 나서요? 남자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옮기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게 하거나 차를 사게 하거나
심지어는 이혼까지 유도해서 재산 분할을 받아내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영숙 씨 남편분 혹시 최근에 이혼 얘기 꺼낸 적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요. 곧 꺼낼 겁니다. 이 여자의 최종 목표는 남편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숙 씨 명의로 된 건물까지 손을 대야 하니까요. 건물이요? 네.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건물 명의를 남편분한테 넘기라고요. 그리고 나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하겠죠.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시경의 말이 정확히 남편이 했던 제안과 일치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요? 건물이 법인 명의가 되는 순간 영숙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법인의 대표는 당연히 남편분이나 강미령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영숙 씨한테 이혼을 요구할 겁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재산은 법인으로 넘어간 상태니까 영숙 씨가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기껏해야 집 한 채 정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영숙 씨,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시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건물은 아직 영숙 씨 명의잖아요. 그리고 남편분이 이미 쓴 5억도 추적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일단 남편분 명의로 구입한 차량하고 아파트 계약건, 이건 영숙 씨 동의 없이 이뤄진 거니까 증여 반환 소송을 걸 수 있어요. 부부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거니까요. 그럼 차랑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강미령이 받은 돈도 전부 토해내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근데 영숙 씨, 제 말 잘 들어요. 시경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싸움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도 알아요. 영숙 씨도 각오해야 해요. 무슨 각오요? 남편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38년 부부가 아니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상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영숙 씨가 직접 연기를 해야 해요. 연기요? 네. 남편분한테 속는 척 해야 해요. 건물 명의를 넘기자는 제안이 오면 망설이는 척 하다가 결국 동의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정말로 건물을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명의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숙 씨가 언제든 되찾을 수 있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분과 강미령의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증거요? 네.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동거래 내역. 이런 걸 다 모아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내일부터 준비합시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야윈 제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기철,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38년 함께 산 정은 있지만 내 인생까지 망가뜨릴 순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 방식대로 해드릴게요. 다음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 뭘 얘기해요? 건물 얘기요. 내가 잘못 생각했소.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함께 노후를 준비해야죠. 남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덫이라는 것을. 그래요. 맞나요. 우리 찬찬히 얘기해봐요.
저도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열한 싸움이 말입니다. 남편과의 만남은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소. 기철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시경이 일러준 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요즘 많이 생각했소.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건물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요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건물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소?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법인이요? 응.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도 법인이 훨씬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투자건도 법인을 통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이요? 남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응.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제대로 된 법무사나 세무사 통해서 해야 해요. 그리고 법인 지분은 우리 둘이 반반씩 나눠 갖고요. 남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럼 언제 시작할까요? 다음 주부터 할까요? 내가 아는 세무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될 것 같소? 아니요. 제가 아는 법무사한테 맡길게요. 제 건물이니까 제가 믿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요. 남편의 표정이 또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게. 왜요? 싫어요? 그럼 이 얘기는 없던 걸로 해요. 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야. 당신 법무사한테 맡겨요. 그렇게 합시다. 남편이 황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경 씨, 남편이 물었어요. 잘했어요, 영숙 씨.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합시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시경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법인 설립은 실제로 할 거예요. 하지만 정관에 특수 조항을 넣을 겁니다. 무슨 조항이요? 주요 재산 처분에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요. 그리고 영숙 씨를 공동대표로 등록할 거예요. 그럼 남편 혼자서는 건물을 처분할 수 없다는 거죠? 정확해요. 그리고 하나 더, 건물 명의를 법인으로 넘기기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거예요. 근저당이요? 네. 영숙 씨 개인 명의로 건물의 채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만약 나중에 법인이 건물을 처분하려고 해도 영숙 씨한테 먼저 채권을 갚아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럼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이건 합법적인 안전장치예요. 남편분은 모를 겁니다. 서류가 워낙 복잡하니까요. 일주일 후 남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물론 시경이 준비한 법무사였습니다. 자,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뭐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법인 설립 서류, 정관, 주식 배분 계약서, 부동산 이전 계약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법인 설립이 원래 복잡합니다. 한 장 한 장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요, 됐소. 그냥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오. 남편은 서두르는 기색 기억력했습니다. 아마 강미령과 약속이라도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 지분은 남편분과 부인분이 각각 50%씩 가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공동대표이사로 등록되고요. 공동대표요? 네. 부인분께서 원하셨잖아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고생할 것 같아서요. 저도 도와줄게요. 고맙소.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조항 보시면 주요 재산 처분에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사가 누구누군데요? 지금은 두 분뿐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추가하실 수 있고요.
아, 그럼 나중에 다른 사람도 이사로 넣을 수 있단 말이죠? 남편의 눈이 또 반짝였습니다. 아마 강미령을 이사로 넣을 생각인 모양이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기존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소. 남편은 서류에 싹싹 서명을 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은 제대로 읽지도 않고요. 자, 이제 부인분도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도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경을 믿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인 설립이 완료됐습니다. 법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협조해줘서 우리 부부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말인데 이사를 한 명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 누구요? 강미령 씨요. 그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니까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정말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차피 당신이 믿는 사람이니까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저도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 법인 이사가 될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꼭 만나야 하오? 네. 만나기 싫으면 이사 추가는 없던 걸로 해요. 알겠소. 약속 잡을게요. 사흘 후 저는 처음으로 강미령을 대면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는데 실물로 보니 사진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명품 옷차림, 손목에는 고가의 시계까지. 어머, 사모님. 반갑습니다. 미령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한 번도 고생해 본 적 없는 손이었죠. 저도 반가워요. 남편한테 많이 들었어요. 오빠가, 사장님께서 제 얘기를 해주셨나 보네요. 미령은 능숙하게 호칭을 바꿨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우리 남편이 요즘 당신 얘기만 하거든요. 그건 사업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요. 사업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령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건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아니요. 당신이 총괄이사라며요? 직접 설명해 주세요. 저는 웃으며 압박했습니다. 미령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럴싸한 사업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어디에 땅을 사서 개발해서 분양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식의. 좋네요. 그럼 투자금은 얼마나 모았어요? 지금까지 한 15억 정도요. 15억이요? 그럼 우리 남편이 낸 돈은요? 사장님 말고도 여러분이 투자하셨어요. 그 여러분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동업자니까 알아야죠. 미령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그럼 투자 계약서라도 보여주세요. 제대로 된 법인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미령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직 법인 등록도 안 됐네요? 사업자 번호도 없고. 그건 곧 할 거예요. 언제요? 다음 달에요. 투자금은 다 어디 갔어요? 제 질문에 미령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땅 매입 계약금으로. 땅 등기부등본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없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령 씨, 솔직하게 말해요. 사업은 없는 거죠? 당신이 그냥 돈만 가로챈 거죠? 뭐라고요? 당신 전과 기록 다 알아요. 사기죄 2건, 횡령죄 1건.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 쓰는 거죠? 미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모님,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준 돈, 차, 아파트 계약금 다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다시 감옥 갈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미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0년 산 게 헛살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덫은 놓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라운지에서 나온 저는 곧바로 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경 씨, 확실해요. 완전히 사기예요. 녹음은 했죠? 네. 다 녹음했어요. 저는 가방 안에 숨겨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미령과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입시다. 다음 날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소. 왜요? 무슨 일인데요? 미령 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뭐라고 한 거요? 미령 씨가 완전히 겁을 먹었다고요. 사실대로 물어봤을 뿐이에요. 사업 계획이 뭔지, 투자금은 어디 갔는지.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왜요? 우리 법인 이사로 들어올 사람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왜 그렇게 흥분해요? 흥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떡하지? 남편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혹시 그 여자한테 속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아니란 말이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예상대로 미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 몰래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미령은 저를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나쁜 마음은 정말 없었어요. 나쁜 마음이 없었다고요? 남의 남편 꼬셔서 돈 뜯어낸 게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사장님을 좋아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전과 기록 다 봤어요. 이게 몇 번째예요? 미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피해자가 우리 남편이라는 거죠? 사모님, 제발요. 경찰에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돈은 다 돌려드릴게요. 무슨 돈으로요? 이미 다 쓰셨잖아요. 차를 팔게요. 아파트 계약도 취소하고요. 그래봤자 얼마나 돼요?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준 돈이 5억인데. 미령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사장님은 정말 순수하게 저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유혹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먼저. 됐어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차 명의를 제 남편한테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아파트 계약금도 환불받아서 우리 계좌로 송금하세요. 그렇게 하면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무슨. 일단 돈부터 받고 생각해 볼게요. 다음 날 실제로 차 명의가 남편 앞으로 돌아왔고 아파트 계약금 3천만 원도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경과 함께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남편분 명의로 나간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했어요. 시경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차 구입 1억, 아파트 계약금 3천, 미령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이 2억 7천. 2억 7천이요? 네.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 원씩 보냈고 일시불로 7천을 보낸 적도 있네요. 도합 5억이 맞네요. 그리고 여기 봐요. 미령이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시경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명품 가방, 옷, 성형외과, 피부과, 전부 사치품이에요. 투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역시 사기였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데요? 미령이 남편분한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동시에 다른 남자도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봐요. 미령의 통화 내역이요. 자기야, 오빠 이런 식으로 저장된 번호가 3개예요. 우리 남편 포함해서요? 네. 남편분은 기철 오빠로 저장돼 있고 다른 2명은 준호 자기, 영태 오빠네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3명을요? 프로예요, 프로. 이 여자는 완벽한 전문 사기꾼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남편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미령과 연락이 안 돼서 불안한 모양이었습니다. 미령 씨 말이에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왜요? 당신만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소리요? 동시에 다른 남자도 만났어요. 2명이나.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증거 있어요. 저는 시경이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령의 통화 내역, SNS 메시지, 다른 남자들과의 사진까지. 이럴 수가. 남편이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투자 사업도 거짓이에요. 애초에 그런 건 없었어요. 당신한테 받은 돈 전부 본인이 쓴 거예요. 아니야. 미령 씨가 그럴 리 없어. 아직도 그 여자를 믿어요?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완전히 속은 거예요. 60 넘어서 꽃뱀한테 노란한 거라고요. 닥쳐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미령 씨는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단 말이요. 진심이요? 진심으로 당신 돈을 뜯어간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랑이라고 할 거예요? 60 넘은 남자한테 50 넘은 여자가 진짜 반했다고 생각해요? 제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당신 지금 사기당한 거예요. 5억을 날린 거라고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미령 씨는 나한테 특별하다고 했어요. 내가 멋있다고, 능력 있다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어요. 나는 정말 행복했다고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조금은 연민. 60 넘은 남편이 얼마나 허전했으면,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으면 이런 뻔한 사기에 넘어갔을까?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우리 가족한테.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책임은 져야죠. 어떻게 하면 되겠소? 일단 미령을 고소할 거예요. 사기죄로요. 그리고 당신이 증인으로 나서야 해요. 내가 증인을요? 네. 당신이 어떻게 속았는지, 미령이 뭐라고 했는지 전부 진술해야 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일주일 후 저희는 강미령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령은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경찰에서 수배 중이었습니다. 영숙 씨, 미령이 체포됐어요. 시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요? 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붙잡혔대요. 이미 표도 끊어놨더라고요. 태국행? 역시 도망가려고 했군요. 그리고 압수한 통장 내역 보니까 남편분 말고도 피해자가 총 5명이래요. 총 피해액이 20억이 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남편만 바보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미령 같은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외로운 남자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용서해줘요. 제발.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용서는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이혼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반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혼이라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혼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요. 믿을 수가 없어요. 3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내가 잘못했소. 정말 잘못했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법원 앞에서 만나요. 조정 신청 넣어뒀어요. 다음 날 법원 조정실, 남편과 저 그리고 양측 변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물론 제 변호사는 시경이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뭡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와 재산 유용입니다. 시경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남편 기철 씨는 피고소인 강미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부부 공동 재산 5억 원을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이건 오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시경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미령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오빠, 우리 빨리 같이 살고 싶어요. 사모님만 없으면.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휴대폰 복구했습니다. 남편분이 지웠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다 살아났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시경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미령과 남편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장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이것도 민지 씨가 찍어둔 겁니다. 이런. 남편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건물과 예금을 모두 가져가겠습니다. 남편이 유용한 5억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고요.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소?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혹하다고요? 제 돈 5억을 날리고도 재산 분할을 받겠다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공동 재산 맞죠? 그런데 남편분이 임의로 처분한 5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경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남편분이 배상해야 합니다. 부인 몫인 2억 5천만 원을요. 2억 5천이라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연하죠. 5억의 절반은 부인 몫이니까요. 그걸 남편분이 임의로 쓴 겁니다.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소? 그건 남편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퇴직금도 남아있을 테고 아니면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시경의 주장이 맞았으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미령에 대한 재판에서 제대로 증언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당신을 속였는지, 돈을 어떻게 뜯어냈는지 전부 얘기하세요. 그것만 하면 2억 5천 배상은 면제해 줄게요. 그리고 위자료도 안 받을게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요? 네. 대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앞으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완전히 남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영숙이가 아니라 그냥 남이에요. 38년은 잊어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한 달 후 강미령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강미령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투자를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총 피해자 5명, 피해 금액 22억 원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증인 김기철 씨, 나와주십시오. 남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주겠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방청석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얼마를 주었습니까? 총 5억 원입니다. 그 돈으로 피고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업에 쓴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피고인 강미령은 증인에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고 성형수술을 받고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투자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사랑했습니까? 네. 지금도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피고인석의 미령을 쳐다봤습니다. 미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증인 박영숙 씨, 나와 주십시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김기철 씨의 부인이었습니까? 네. 현재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피고인과 관계를 맺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피고인 강미령이 전문 사기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정가도 있고 동시에 여러 남자를 상대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피고인이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제 남편과 연애하는 동시에 다른 2명의 남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서류가 재판장에게 전달됐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행복해요. 빨리 같이 살고 싶어요. 세 남자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네요. 재판장이 피고인을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미령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누구에게요?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특히 박영숙님께. 미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여자 혼자 이 나이에 살아남으려면 변명하지 마십시오. 재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미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22억 원을 배상하라. 미령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살려고 한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영숙 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린 남이에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요. 다 끝난 일이에요. 저는 남편을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겼습니다. 제 재산을 지켰고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차례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 서서 새로 달린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실버 아트 센터 마이너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 엄마, 정말 이거 하실 거예요? 옆에 선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건물을 전부 리모델링 하시면 월세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괜찮아. 이제 나도 뭔가 하고 싶은 거 해볼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1층은 카페 겸 전시 공간으로, 2층은 그림 교실과 공예 교실로, 3층은 요가와 필라테스 스튜디오로, 4층은 작은 공연장으로 꾸몄습니다. 엄마가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 전문가들을 모셨어. 퇴직한 미술 선생님, 요가 강사, 성악가. 다들 나처럼 60 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더라. 근데 수익은 나와요? 글쎄, 해봐야 알지. 사실 수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건물이 있었고
이혼 과정에서 돌려받은 돈도 있었습니다. 강미령에게서 회수한 1억과 남편의 퇴직금 중 일부까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60부터 80까지 20년은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걱정돼요. 민지야, 엄마가 60년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알아? 내줘요? 맞아.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키우기, 시댁 눈치 보기. 그게 내 전부였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나한테도 꿈이 있더라. 60이 되어서야 겨우 찾았지만. 무슨 꿈인데요? 나처럼 인생의 뒷전으로 밀려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60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민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한 달 후 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그림도 배울 수 있어요? 네, 수채화, 유화, 동양화 다 있어요. 초보자 반도 있고요. 요가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시니어 전용 요가 수업이에요.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진행해요. 저는 하루 종일 어르신들을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기대와 설렘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뭔가 배우고 싶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들 저 같은 나이라서 편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서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즐기는 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첫 달은 적자였습니다. 둘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달부터 회원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신규 회원이 30명이나 됐대요. 민지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여기 봐요. 후기들이에요. 민지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실버 아트 센터 후기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남편 따라다니기만 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너무 행복해요. 시니어 요가 강사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무릎이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알려주셔서 좋아요. 저는 후기들을 읽으며 뭉클했습니다. 엄마, 울어요? 아니야. 그냥 뿌듯해서. 반년이 지났습니다. 센터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취재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인터뷰 좀 하시겠어요?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이혼, 그 모든 고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60평생 남을 위해 살았거든요. 이제는 저를 위해, 그리고 저처럼 인생 후반부를 맞은 분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인 인생을 사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센터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저도 등록하고 싶어요. 지방에서도 올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로 할 수 있나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센터가 필요해요. 저는 바빠졌습니다. 좋은 의미로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철이었습니다. 남편. 아니, 전 남편이 창문 밖에서 센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왔어요? 기철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 아니 사장님,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요. 나는 진짜 바보였소.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때는 몰랐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알아요. 그냥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었소. 당신의 새 출발을.
기철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불렀습니다. 뭐요? 지금 뭐하고 지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요. 새벽 시간. 그렇군요. 돈 벌어서 조금씩 갚고 있소. 당신한테 진 빚. 비록 법적으로는 면제받았지만 양심의 빚은 남았으니까.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센터 4층으로 오세요. 왜요? 성악 공연이 있어요. 무료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도 돼요? 센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요일 저녁 공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70이 넘은 성악가가 넬라 판타지아를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은 기철을 봤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기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소, 영숙 씨. 뭐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그건 당신이 스스로 찾아야 할 거예요. 저는 그냥 길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기철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미워하지도 않겠다고.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라고. 그날 밤 저는 4층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0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 시간이 두려웠을 겁니다. 늙어가는 것, 쓸모 없어지는 것, 짐이 되는 것.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넌 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60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속지 않고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저만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노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저는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60살 박영숙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의 진실입니다. 60이든 70이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만의 꿈을 펼쳐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